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셨나요? 달콤했던 방학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벌써 개강 시즌이 되어버렸는데요. 올 여름이 정말 무더웠던 만큼 극장가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8월에 개봉하여 쌍두마차처럼 박스오피스 순위를 다투던 두 작품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오펜하이머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으로 개봉 전부터 대중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죠. 해외에서는 먼저 개봉하여 쏟아지는 호평세례도 흥행에 한몫했는데요. 또한 킬리안 머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에밀리 블런트와 같은 유명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캐스팅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개봉 전 다소 불안했던 반응과는 달리 호평들이 이어지며 안정적인 드롭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작품을 매치업시켜보기에 앞서 함께 영화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맹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에 새로 합류한 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놀란 감독 투파보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오펜하이머 방송에 참여하게 된 백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패널분들 소개를 하였으니 이제 무비 매치업 오펜하이머 대 콘크리트 유토피아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작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1부에서는 서사, 연출 등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패널분들과 함께 나누고 분석해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콘크리트 유토피아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재난 영화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일반적인 재난 영화라고 한다면 재난이 일어나기 이전, 그리고 재난이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재난이 일어난 직후에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줬다는 점이 조금 흥미로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올해 여름에 빅4라고 있잖아요. 그쵸. 뭐 밀수, 비공식 작전, 이제 엑소 도경수가 나온 더문, 맞아요. 처참히 망해버린 더문,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까지 해서 빅4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재밌게 본 영화였어요. 그만큼 뭔가 다른 작품들은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작품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밀수도 그냥 사실 되게 그냥 잘 만든 킬링타임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 더문은 진짜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봤고요. 더문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비공식 작전은 봤는데 너무 클리셰 범벅이라 별로였어요. 근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딱 보니까 뭐지? 이거 진짜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다. 신선함이다. 이런 느낌을 영화 보면서 계속 받았어가지고 저는 내 영화 중에서 제일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카시옹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배우이자 이상형이 박서준 배우라서 보는 내내 예.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끝인가요? 그리고 행복했다. 네네. 사실 위기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난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영화관에서 재난 영화를 오랜만에 봐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혹시 그렇게. 재밌게 보신 재난 영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해운대를 해운대. 진짜 클래식이죠. 네. 그 아기 때 봐서 사실 네. 그거 보고 잠을 못 잤거든요. 어렸을 때 무서워서. 봤으면 네. 눈물도 흘리고. 근데 너무 무서운 게 그때 당시에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슬퍼서 운 게 아니라 무서워서 무서워서. 우셨군요. 알겠습니다. 어렸을 때면 그럴 수 있죠. 혹시 맹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일단 이병헌 연기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뭔가 그 찝찝함? 뭐 그런 그쵸. 게 남아서 되게 이상하다. 기분이 이상한데 또 나쁘진 않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면 다들 전반적으로 괜찮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서로 좋아하는 포인트는 세부적으로 좀 다를 것 같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방송이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전대미문의 지진으로 인해 모든 게 황폐화가 된 세상 속에서 아직 무너지지 않은 단 하나의 아파트를 사수하기 위해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룬 작품입니다. 감독은 가려진 시간에 엄태화가 맡았으며 주요 출연진으로는 이병헌, 박보영, 박서준, 박지유, 김선영 배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대략적인 개요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개봉 전에 포스터나 예고편을 보셨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영화에 대한 기대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기대가 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포스터랑 예고편을 봤을 때 더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전 더문 포스터랑 예고편을 보고 진짜 하나도 매력 포인트를 못 느껴가지고 결국에 극장 관람도 하지 않았는데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더문이랑 제가 이병헌 배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생활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진짜 연기력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배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오, 어느 고등학교죠? 그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중동고등학교라고 아. 있는데 선배님 듣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병헌 배우가 출연을 한다고 해도 하나도 기대가 안 됐었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진작에 볼 걸 보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맹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병헌 배우를 좋아하는데 제 대학교 선배거든요. 오. 대학교 혹시 밝혀줄 수도 있나요? 대학교는 이병헌 배우 대학교를 찾아보는 걸로. 아 선배님 이거 오. 꼭 들으셔야겠어요 이번 방송. 그러니까요. 아무튼 고등학교도. 예고편을 보고는 되게 기대가 됐는데 그 전에 포스터를 봤을 때는 네. 그냥 평범한 재난 영화 그리고 약간 그쵸. 그 싱크홀 비슷하게 아, 느낀 게 그건 아파트가 무너진 거잖아요. 이광수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보셨어요? 이거 봤어요. 어땠나요? 저는 안 봐가지고. 그냥 웃긴데 네. 진짜 그것도 킬링 타임용으로 그래서 킬링타임용. 딱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예고편에서는 살짝 그러니까 인간 사이 그런 관계를 다룬 영화구나라는 걸 느껴서 살짝 기대하면서 봤어요. 혹시 카숑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영화를 보기 전에 그 박보영 배우가 음. 이영지의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아. 나와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영화를. 저도 네.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실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아. 귀여우셔가지고. 박서준 배우와 박보영 배우 두 분의 힘이 컸군요. 맞습니다. 혹시 MC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보기 전에 원작의 왕쾌한 유쾌한 왕따? 유쾌한 염따? 죄송합니다. 유쾌한 왕따. 네. 유쾌한 왕따를 네이버 웹툰에서 봤는데 원작인 줄을 몰랐는데 원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더 기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혹시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에 남는 건 아니고 되게 영화가 디테일하다고 느낀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이병헌 씨의 극중 이름이 모세범 씨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선 김영탁으로 속이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투표를 하기 위해 그 부녀회장 그 사인을 할 때 네. 미음을 먼저 쓰고 아 진짜요? 네, 미음을 오. 먼저 쓰고 머뭇거리다 그 위에 기역이랑 이를 써서 김을 만들어요. 나 이거 전혀 몰랐는데. 저도요. 저 영화 2번 봤거든요. 2번 봤는데도 이걸 캐치하지 오, 못했어. 우와. 원래 대박인데. 되게 디테일한 거 사소한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어. 그래서 그걸 보고 모세범이어서 미음을 먼저 썼는데 약간 했구나 약간 해서 대박이다. 디테일하다라고 느꼈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 맹희님의 별점이 괜히 소수점 2번째 자리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역시 상당히 디테일한 관찰력이네요. 대단하네요. 저도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영탁이 민성이한테 방범대 반장을 맡아das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네네. 근데 부탁하면서 이제 악수를 하기 위해서 영탁이 손을 내미는데 갑자기 편집으로 박서준 배우의 손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 그 손이 올라가면서 그 옷장에 옷걸이를 이렇게 잡거든요. 그걸 이제 방범대 순찰할 때 무기로 쓰려고. 맞아요. 저는 그 연출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게 아닌 권력에 손잡게 되는 그런 민성의 그 입장을 정말 잘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연출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장면도 되게 신선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혹시 카숑님은 뭐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아직 좀 의문인 장면이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박보영 배우가 마지막에 네. 이병헌 배우의 실체를 밝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할머니께서 사람들이 이병헌 배우를 때리려고 할 때 뭔지 알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막 이러시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아니세요? 치매니까 근데 그 모세범 씨가 이제 김영탁 씨의 신분을 그렇게 뺏긴 했지만 그 할머니를 잘 챙겨 드리잖아요. 맞아요. 막 똥도 치워. 그 똥오줌도 다 이렇게 직접 처리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분이 이제 치매니까 맞아요. 진짜 아들로 착각하게 된 게 아닐까. 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저도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장면 되게 좀 아이러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충격적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아파트가 네. 외부인들을 몰아내고 규칙을 막 재정비하잖아요. 네. 근데 그 규칙을 설명해주는 장면에서 이병헌 배우가 진짜 그 아파트 광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연출이 되어 있잖아요. 김영탁 대표님. 맞아요. 네. 그리고 이병헌 배우가 실제로 아파트 광고를 찍었었잖아요. 그거랑 그래요? 어, 이거 네. 몰랐습니다. 저도 그거랑 좀 겹쳐 보여서 진짜 웃겼어요. 그 장면 봤을 때. 저도 그 장면 진짜 웃겼던 게 그 이병헌 배우 짤로 되게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 일본 팬 공연 모르시나요? 그 알아요. 건치미소 알아요. 짤 탄생한 거 몰라요? 네 모르는데 지금 그 춤추면서 알죠, 알죠. 알아요. 그 건치미소를 다시 한번 큰 스크린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아.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영화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재난 영화의 탈을 쓴 인간 군상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각 인물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일단 영탁이란 캐릭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영탁이 처음 등장했을 때 외부인일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누가 봐도 저는 전혀 아, 예상- 그래요? 전혀 몰랐어요? 네. 카종님은 예상하셨어요? 저는 딱히 외부인 같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아까 맹이님은 그 사인 때문에 그걸 눈치 아니요 그냥 그냥? 등장하자마자 오. 등장하자 근데 저도 비슷하거든요.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그러니까요. 느낌이 애가 좀 구린내가 났어.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쟤 100% 이곳 주민 아니구나 이 생각하면서 음. 봤던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소름 돋는 캐릭터잖아요. 그쵸, 사람 그쵸. 그렇게 그쵸. 죽여놓고 시체를 김치 냉장고에다 이렇게 유기해놓고 뻔뻔하게 맞아요. 주민 대표라고 설쳐되는 캐릭터인데 정말 소름 끼치지만 저는 어떠한 그 영탁의 리더십 하나는 인정할 맞죠. 만하지 않나 약간 이런 맞죠, 맞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공포심도 유발하면서 네. 뭔가 딱 휘어잡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전 진짜 그런 공포심 유발하는 게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그러시구나. 그런 게 없으면은 혼란만 발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백호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지도자는 약간 휘어잡는 그런 게 있어야 한다고 그런 게 있어야 생각을 된다.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지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탁이 외부인만 아니었다면 아주 만족스럽고 완벽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살인만 안 했고 진짜 그곳 주민이었다면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렇긴 해요. 네. 저는 근데 그게 네. 주민이 아닌데 네. 솔직히 그 정도면은 명예 주민으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그쵸,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음. 아파트에 진심인 사람, 주민보다 더 진심인 사람이라서 제가 영탁이었으면 네. 사실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저 이 정도면 많이 했잖아요. 라고 진작에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뭔가. 그쵸. 그리고 영탁 불쌍하잖아요. 사기 그쵸. 당해가지고. 맞아요. 그래, 살인은 좀 살인은 좀 그렇죠. 누가 사기 당했다고 다 살인을 저지릅니까? 그쵸. 물론 살인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죠. 그럼 다음으로 그 민성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 혹시 민성 역할은 어떻게 다들 보셨나요? 민성이 저는 제일 현실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아내와 조금이라도 그 편안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권력에 손잡게 되는 그런 그쵸. 좀 근데 민성이 막 천성이 그렇게 남들을 해치고 그러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짠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아내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서 좀 그런 면들이 달달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카숑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도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네. 가장 민성처럼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MBTI로 말하자면 ESTJ나 ISTJ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성이요? 네. 오, 그렇구나. 엄청 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혹시 맹이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그 장면 중에 그 영탁한테 막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아내가 그거는 거 네. 들키자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러고 이제 네. 더 앞장서서 더 열심히 하고 했잖아요. 네. 그 장면이 뭔가 되게 짠하기도 하면서 그 살 방법을 궁리하는 진짜 현실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초이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민성이 원래는 아내를 따라서 약간 선 쪽에 가까웠다가 점점 더 악으로 변해가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민성의 가장 핵심적인 캐릭터라고 느껴졌어요. 정말 중요한 캐릭터였죠.
네, 그렇죠. 그리고 민성의 아내인 명화도 조금 어떻게 보면 재난 영화에서 꼭 필요한 캐릭터인데 그렇죠. 제일 선으로 나오잖아요. 네. 혹시 네. 명화 캐릭터 어떻게 보셨는지 좀 답답하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아 저도요. 솔직히 착한 건 알겠어요. 그 그쵸. 착한 마음씨는 너무 그 마음이 예쁘고 그렇지만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갇혀 버렸는데 그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아니 행동할 거면 잘 하든가 안 맞아요. 걸리게 좀 잘 주도 숨기든가. 면밀하게 잘 하던가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게 된 거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살짝 그 명화의 답답한 행동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남편인 민성이 자기를 위해서 이제 엄청 노력하고 고생 생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뒤에서 명화가 몰래 도와주니까 통수를 그렇게 팍 갈겨버리고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근데 이 명화 캐릭터가 네. 오히려 그 감독이 심어놓은 그 약간 도덕성을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느꼈는데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세뇌가 되는 건지 바퀴벌레라고 불리는 그 외부인들이 네. 저도 모르게 반감이 되게 들었거든요. 음. 근데 그래서 명화 행동이 초반에 되게 화나고 그랬는데 네. 영화 거의 끝날 때쯤에 싸우지 않고 서로 화합을 이루어도 잘 살 수 있잖아요. 그걸 그쵸. 느끼면서 약간 좀 뒤통수 맞은 기분으로 약간 명화가 정상이었고 나머지가 비정상이었고 심지어 영화를 보던 나조차도 네. 그 영화에 세뇌돼서 네. 그 도덕성의 기준이 되게 흐트러졌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관객들이 세뇌됐다고 느낄 만큼 연출한 감독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다음에 금해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금해가 이제 부녀회장 캐릭터죠. 부녀회장이고 네. 뭐 영탁을 뭐 앞장서가지고 그 대표로 세우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주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주민 회의 하던 장면에서 네. 그 명화가 다 내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부녀회장이 화를 내서 다른 분이 그러면 부녀회장님은 다 내보내자는 쪽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서 회피하죠. 그건 아니고 그냥 방법을 아, 찾아보자고 진짜. 이러는데 네. 그게 뭔가 자기 자신은 약간 빠져나가려 하고 자기는 정의가 있고 그러나 뭔가 현실적인 척하면서 뭔가 그런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다시피 뭔가 좀 이기적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면모를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자기 아들이 이렇게 순찰대라 하나요? 나가서 네. 식품 구해오는 네. 그 순찰대로 아들이 가잖아요. 네. 가서 아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가져온 식품들을 이렇게 잘만 먹었으면서 나중에 이병헌 배우가 한마디 하잖아요. 맞아요. 지 아들이 목숨 맞아요. 걸고 가져온 건 잘만 처먹더니 왜 아들 죽으니까 왜 네. 이렇게 난리냐 왜 이렇게 대사를 그쵸, 뺐잖아요. 저는 그 대사 한마디가 그냥 금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순적인 인물이라는 거를. 카종님은 금해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방금 그 장면에서 보면 네. 가장 현실적으로 네. 인간이 재난을 닥쳤을 때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성적인 척 하다가 결국에 아들이 죽으니까 그렇죠. 감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은 결국에 인간은 뭐 이성을 올곧이 지킬 수 없구나라는 그쵸.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인간은 인간이다. 그렇죠. 그리고 영화의 중후반부에 나와서 조금 히든 캐릭터라고 해야 하나요? 그쵸. 그런 인물인 혜원이 있는데요. 네. 혜원은 저는 조금 왜 나왔지 싶었는데 나중에 후반부 가다 보니까 이래서 나왔구나, 필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혹시 다른 분들은 혜원 캐릭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혜원이 가장 불쌍한 캐릭터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은 바람 펴가지고 이혼했지. 그러네요. 근데 갑자기 세상이 지진으로 다 무너졌지. 그래서 고생 해가지고 집을 찾아왔는데 또 아줌마들이 꼽죠. 막 눈가를 그렇게 뜨냐고 막 꼭 엄청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외부인인 영탁한테 모세범한테 이렇게 떠밀려서 살해 당하잖아요. 네, 죽은 거였어요? 그 정도 죽지 않았어요.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살면은 그건 뭐 어벤져스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가장 불쌍했어요 저는. 카종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명화랑 가장 진실에 대한 교류가 많았고 혜원이 없었으면 진실을 밝히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죠. 맹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보면서 세뇌되고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세뇌를 딱 깨버린 인물이 혜원이었는데 그 보건소 거기서 이제 바깥 세상을 모르냐고 왜 이렇게 다들 낙관적이냐고 얘기를 할 때 거기서 맞네 지금 재난 상황인데 되게 영화에서는 아파트 안 모습만 보여주니까 네. 되게 살기 좋은 것처럼 그쵸, 살만한 그쵸. 것처럼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약간 그러면서 좀 현실을 깨달았고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이병헌한테 죽는데 그게 너무 허무하게 솔직히 안 죽었으면 했거든요. 아, 근데 죽는 것도 순식간에 그냥 쏙 버려지고 네. 그래서 되게 허무했다. 허무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인물이 중요한 영화인 만큼 인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그럼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서 개인적으로 신선하게 느껴졌던 포인트가 있으셨나요? 모세범이 영탁을 죽일 때 장면이 너무 잔인해서 그냥 맞아, 눈을 맞아. 가리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네. 네.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아. 잔인한 거예요. 그런 소리였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할머니가 네. 자기 아들이 맞아. 그렇게 잔인하게 맞아요. 살해당하는 걸 직접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의 연장선상으로 의문이 남는 장면인데 모세범이 그렇게 진짜 영탁을 죽이고 나서 입속에 바둑알을 막 이렇게 네네. 채워 맞아요. 넣어서 먹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굳이 바둑알을 먹였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초반부에 그 바둑알이 투표할 때 쓰인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바둑알을 먹인 게 뭔가 의미를 담고 넣은 장면이 아닐까 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 의미를. 혹시 다른 분들은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바둑이 원래 네. 그 상대방보다 더 많은 집을 만들어가지고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오, 그래서 집을 가지지 못한 가짜 영탁은 집을 가진 진짜 영탁 원래 이기지 못했는데 그 바둑알을 채움으로써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대박이다. 그래서 승리를 그렇게 쟁취하려는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닐까 그렇게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이거. 진짜. 진짜. 오. 대박. 바둑용으로 집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바둑학원도 다녔었는데 제가 이 생각을 못했었네요. 맹희님은 있었나요? 신선한 장면이? 저는 그 처음에가 재난 영화의 경우 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뭔가 캐릭터에 대한 뭔가 조금의 서사라던가 상황 묘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처음에 아파트들의 발전 보여주더니 갑자기 무너지는 거 보고 확실히 그냥 평범한 재난 영화를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에 느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선하게 느껴졌던 포인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이 만약 영화 속의 인물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인물에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해에 좀 가까웠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진짜요? 살고 싶은 의지가 아주 그득그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삶에 미련이 많으시군요. 그럼요. 그래서 그 비상 상황이 온다면은 아마 금해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영화 속 인물이었다면 어떤 사람이 더 가까웠을지? 저는 그 금해의 아들 이 상황을 잘 알진 못하더라도 네. 그냥 그 순찰대라는 한 자리 안에서 그냥 최선의 일을 다하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그 체계를 막 엄청 파고들 성격은 아니고 그냥 거기 녹아들면서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살 인물일 것 같아서 주어진 상황에 네, 충실하게 그냥. 사는. 혹시 카숑님은 어떤 인물이었을 것 같나요? 저는 원래 민성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맹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성처럼 저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것 같진 않아서 일단 누가 됐든 명화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했어. 네, 솔직히 약간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이랑 본인 가족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단순히 뭔가 동정심 가지고 외부인을 돕는 거는 좀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영화 중간중간에 2번 나오는 인물이 있죠. 엄태구가 2번 나오잖아요. 저는 만약에 재난 상황이 발생했으면 엄태구가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 수많은 아파트들 사이에서 제 집만 온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을 거란 확률도 엄청 낮고 제 집은 무너졌을 것 같아요. 무너졌을 것 같은데 괜히 또 운 좋게 나 혼자서 살아남아가지고 그렇게 엄태구처럼 정처 없이 떠돌고 황공 아파트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면서 만화고기 이렇게 뜯으면서 먹고 있고 저는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네. 느낌으로. 네, 영화 이야기 대략적으로 나눠보았으니까 이제 영화 엔딩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엔딩이 굉장히 조금 전 특이하다고 느꼈는데 혹시 네. 엔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부터 말을 하자면은 저는 영화 보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살짝 종교적 색채가 묻어나는 작품 같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왜냐면은 중간에 그 외부인을 도와주는 아파트 내부 주민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색출당할 때 그 성경의 한 말이 벽에 붙어 있는 그거를 비춰요. 맞아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아, 사랑하라. 맞아요. 뭐 그런 게 맞아요. 클로즈업돼서 비춰지거든요. 근데 그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색출당하고 탄압당하는 장면이 되게 역설적으로 다가오면서 살짝 종교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고, 그 마지막에 민성이 죽잖아요. 네. 네. 죽고 이제 그 아침이 됐을 때 빛이 쨍하게 비추는데 그 빛을 따라가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햇빛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민성이 자기가 그렇게 남을 해치고 했던 행동들을 죽음으로써 구원받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민성의 아내인 명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웃들을 진짜 생각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명화만이 진짜 유토피아에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명화는 끝까지 진짜 착한 마음씨를 가졌다고 느낀 게 황공 아파트 사람들을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미워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아파트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성인, 네, 성인 같은 느낌을 가진 캐릭터라고 느꼈어요. 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는데 네.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유 배우의 딸이랑 네. 임산부가 살아남았는데 네. 네. 그 이유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네. 여기선 결국에 착한 심성을 가진 명화만 살아남은 것 같아서 결국에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1차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엔딩을 되게 아쉽게 느꼈는데 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재난 영화를 안 좋아하는데 그 네. 이유가 뭔가 영화가 다 끝나도 결국 그 재난은 해결되지 않고 그렇죠. 어쨌든 답이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명화가 어쨌든 구출은 됐지만 네. 그 유토피아에 들어갔다고 해도 어쨌든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 상황이 이미 변하지 않아서 그쵸. 영화가 끝났는데 답이 없어요. 그 상황 현실은 뭔가 바뀌지 않은 그런 게, 그래서 재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이번 엔딩도 그렇게 끝나서 살짝은 아쉬웠어요. 그게 재난 영화의 매력 아닐까요? 그 뭔가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해결이 됐는데 재난 상황은 해결이 안 됐어. 그 너무 불쌍해요.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심성을 가지셨군요. 살아남으시겠네요. 확실히 재난 영화이지만 재난보다는 인물들의 초점을 맞춘 점이 신선하게 다가오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펜하이머 이야기도 해볼까요? 오펜하이머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오펜하이머는 원자 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어떻게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그의 고뇌를 집중적으로 다룬 작품입니다. 감독은 크리스토퍼 놀란이며 출연진으로는 킬리언 머피, 맷 데이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에밀리 블런트 등이 있습니다. 네, 오펜하이머의 줄거리까지 살펴봤는데요.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초반부에 나왔던 장면인데 오펜하이머가 팩트리 교수를 살해하려고 하잖아요. 사과에 독을 사과. 타죠. 맞아요. 사과에 독을 타가지고 그게 원작인 소설에도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으면서도 왜 주기로 했는지, 왜 다시 갑자기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다시 그 교실로 가서 사과를 회수했는지가 좀 의문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후반부 1시간 그쯤에 이제 네. 오펜하이머 청문회를 할 때 그 조사관과 오펜하이머의 그 텐션 높은 텐션 높으면서 점점 네. 밝아지면서 약간 그 핵이 맞아. 터지는 듯이 뭔가 빛이 팍 퍼지면서 하는 부분이 가장 그 빠른 템포에서 그 여태껏 쌓아온 빌드업을 다 터트린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저도 그 장면 진짜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조사 장면인데 네. 조사 장면 중간에 오펜하이머가 옷이 빨개 벗겨진 장면이 있거든요. 네. 자신이 공산당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내 앞에서 자신이 바람폈던 얘기까지 술술 이렇게 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 자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딱 그걸 보면서 와, 아내는 저거 보면서 뭔 느낌을 받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아내의 심리가 묘사되는 장면이 나오죠. 네네. 그 아내가 보는 앞에서 오펜하이머와
그의 불륜여인 진 테트록이 이렇게 그 성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저는 논란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거든요. 이번에 배드신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올 줄은 진짜 상상도 못해가지고 맞아요. 좀 맞아요. 개인적으로 많이 신선함과 충격을 동시에 안겨준 장면이었어요. 저는 사실 엔딩 장면에서 그 아인슈타인과 주고받은 말이 밝혀졌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왜냐- 엔딩 좋았죠. 아, 네. 음. 아무래도 영화 초반에 얘기하는 장면이 나왔지만 대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나오겠구나 싶어서 엄청 기다렸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도요. 3시간을 기다려서 그 해답을 얻으셨군요. 이 영화는 오펜하이머에 대한 전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아메리칸 프로미테우스라고 불리는 오펜하이머라는 인물 혹시 원래 알고 있었는지 혹은 사전 정보를 미리 찾아보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영화로 보고 나니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을 전혀 몰랐고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영화를 만든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 오펜하이머가 누군지 하나도 몰랐어요. 살면서 사실 뭐 원자폭탄을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해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봉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좀 사전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가야 된다.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많이 찾아보면 또 재미가 없다. 맞아요. 그래서 간단히 유튜브에 10분짜리 정리 영상만 보고 갔는데 저는 그걸 보고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인물이 정말 멘탈이 강한 인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펜하이머가 일본인들을 그렇게 수많은 일본인들을 죽이는데 일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제가 오펜하이머였으면 진짜 너무 그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음. 안 좋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꿋꿋이 이겨내고 결국에 나중에는 인정을 받잖아요, 사람들한테. 네. 그러기까지 정말 멘탈이 강하지 않았으면 버틸 수 없었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그 자기 네. 불륜이었던 사람도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니까요. 맞아요. 정말 기존세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니까요. 맹희님은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건 원래 알고 있었고 아, 그 외로는 몰랐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 히틀러가 자살을 하면서 그 독일과의 전쟁은 끝났지만 네. 그 개발한 원자폭탄을 어쨌든 일본에 써야 한다고 오펜하이머가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게 어쨌든 초반부터 나오지만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 자신의 공로를 뭔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그리고 일본 폭탄 이후에는 수소폭탄은 또 반대했잖아요. 그 개발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이제 한번 터트리고 나니까 이제 이게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뭔가 자신의 공로는 인정받고 싶으면서도 또 세상에 이런 것도 막고 싶어 하는 뭔가 모순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되게 인간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렇죠. 되게 다각적인 면을 많이 보여줬었죠. 혹시 카숑님은 오펜하이머 알고 계셨나요? 네, 저는 사실 전공이 정치 외교 쪽이라 알 수밖에 없었겠구나. 전공 수업에서 한반도 비핵화, 뭐 국제 관계론 이런 거 배우면 핵전쟁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펜하이머의 업적이나 뭔가 그때 핵전쟁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뭔가 이번 영화를 통해서 과학자 오펜하이머가 아닌 인간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엄청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좋네요. 영화 보실 때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셨겠네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았는데요. 이 영화의 가장 특징적인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러닝타임이 무려 3시간으로 논란의 영화 중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혹시 영화를 보면서 좀 지루하진 않으셨는지 좀 힘든 부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초이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영화 보기 전에 이 후기들의 뭐 화장실 가고 싶어서 혼났다 아니면 조금 뭔 얘기 하는지 몰라서 좀 졸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어김없이 한번 졸았습니다. 아 진짜요? 어디서 졸으셨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중후반부? 쯤에서 조금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죄책감이 많이 드네요. 아니 뭐 죄책감까지. 카숑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 네. 영화를 어제 봤는데 네. 어제 약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는 보다가 잘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생각보다 안 자서
다행이었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앉아서 뭐 생각이 얼마나 어떠셨나요? 생각을 많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길래. 아니 친구들이 막 네. 가족이랑 보러 갔는데 가족들이 전부 잤다 이러길래 마음 아프다. 혹시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 아. 오펜하이머 보러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좋네요. 네,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저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거든요. 사실 오펜하이머가 이전에 논란 영화들에 비해서 좀 결이 달라요, 많이. 막 인셉션, 인터스텔라, 테넷 뭐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들하고는 좀 결이 많이 다르다고 느껴졌는데 왜냐면 대사들로만 가득 차 있고 맞아요. 그거를 음악과 편집만으로 이렇게 흡입력 있게 만든 영화거든요, 오펜하이머가. 저는 대사의 정보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들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배우들 연기 보는 맛도 있고 음악 듣는 맛도 있고 그 편집이 텐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그거 보는 맛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맞아요. 저도 존 장면 이후로 네. 이해는 죄책감이 좀 내려가셨나요? 대사를 말하는데 분명히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도 굉장히 흡입력 있고 제가 되게 그쵸. 집중해서 맞아요. 봤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맹희님은 3시간 괜찮으셨나요?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볼 때 항상 뭔가 그 영화에 대한 정보를 잘 안 찾아봐서 이번에도 이게 3시간짜리인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제 알바를 갔다가 밤 11시에 봤는데 완전 그래서 피곤했을 것 피곤한 같은데. 상태로 봤는데 쩔었다. 진짜 재밌게 봤고 그냥 끝나니까 음. 2시가 넘어 있었다. 그랬겠네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봤다. 모르고 봤어요. 영화 이야기 앞서 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혹시 영화를 보면서 가장 좋았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들 중 하나가 논란 영화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연출들이 많이 담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륜 여친 테트로과의 배드신도 그렇고 그 일본의 원자 폭탄을 투하한 걸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잖아요, 오펜하이머가. 네. 그 장면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사람들이 환호하다가 갑자기 비명 소리처럼 들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비명 소리처럼 들리고 막 사람 얼굴도 맞아요. 이상하게 변해버리고 그런 연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걸어 나오면서 이제 뭘 밟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재로 변해버린 네네. 시체를 오펜하이머가 이렇게 밟고 있었던 연출이라든지 저는 이전에 논란 영화들을 봤을 때 그런 파격적인 연출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맞죠. 저는 그래서 가장 파격적인 연출들이 담겨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영화를 보기 이전에 맨발의 겐이라는 만화에서 네.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대한 만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가 되게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이랑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연설 장면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랑 되게 겹쳐지게 보였어서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카중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음향 효과가 엄청 인상 깊었는데 맞아요. 약간 음향이 엄청 크다 보니까 음향 효과가 없는 장면에서도 네. 언제 어떻게 뭔가 긴장감이 고조될지 뭔가 계속 내내 긴장하면서 보게 되었던 것 같고 그런 음향 효과 덕분에 오펜하이머의 뭔가 윤리적인 고민들이랑 지인들과의 갈등 같은 게 조금 더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 영화가 진짜 그 사운드가 되게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러 가신다면 용산 아이맥스나 돌비 시네마, 메가박스의 돌비 시네마 그 두 곳에서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2회차를 곧 돌비 시네마로 하러 가거든요.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냥 일반 영화관에서 봤는데도 막 그쵸? 음향이 있는데 막 맞아요. 의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용산 아이맥스에서 보시면은 진짜 내가 4D 보러 왔나 내가 관 착각해서 잘못 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자가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반 영화관에서도 이런데 아이맥스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평소에 양자역학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과학자들을 얼굴을 알았는데 네. 그 배우 싱크로율이 되게 맞아요, 좋았어요. 맞아요. 텔러나 오펜하이머 그리고 닐스 보어 그리고 특히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 진짜 똑같은 그냥 무덤에서 일어나서 연기한 줄 알았어요. 예토 전생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더 영화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영화의 인상 깊었던 포인트들도 살펴봤는데요.
네, 작품 속에서 오펜하이머는 상당한 바람둥이로 묘사됩니다. 이런 오펜하이머의 여성 편력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리고 선정성에 비해 관람 등급이 다소 낮게 측정된 듯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 엔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이미 예상을 했음에도 멈출 수 없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의 바람기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진 테트록을 만나러 갈 때 오펜하이머가 이제 항상 꽃을 사들고 가는데 네. 꽃을 사들고 갈 때마다 이제 진은 그걸 다 버려버리잖아요. 맞아요. 꽃 사들고 오지 말라고. 네. 왜 사들고 오냐고. 근데 오펜하이머 멈추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지조 있는 남자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오펜하이머의 그런 멈출 수 없는 성격을 잘 드러내지 않았나. 초이님 표정이 지금 살짝 이해가 안 돼. 아니요. 아니 잘 듣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오펜하이머의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관람 등급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놀랐거든요. 미국에서는 이게 R 등급이에요. 네. 18세 이상만 맞아요. 관람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거 15세더라고요. 그니까요. 맞아요. 저는 놀란 게 다른 막 인도라든지 이런 좀 저희만큼 유교 사상이 두터운 그런 좀 국가에서는 그 장면들이 다 편집이 된 상태로 개봉을 했거든요. 그 진이 이렇게 나체로 앉아서 아마 그 대화하는 장면도 무슨 맞아요. CG로 검정색 드레스를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입혀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아는데 아, 저희 나라는 그걸 그냥 과감없이 다 보여주더라고요. 15세 등급인데도 맞아요. 그 웃겼어요. 좀 바로 앞에 가족 단위로 관람을 하러 온 딸분이랑 이렇게 세상에. 자녀분이랑 관람을 하러 온 가족 오. 단위 관람객들이 있었는데 딱 그 장면이 나오니까 어머니가 이제 황급히 아. 어머머 이러면서 어머머 이러면서 딸도 이렇게 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네. 저는 이러고 봤습니다. 저 당연히 그 장면 때문에 충분일 줄 알았는데 그렇죠. 나와서 보니까 15등급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아우 네. 맞아요. 혹시 맹이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 배드신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었고 그래서 아. 봤을 때 진짜 당황했고 네. 그 후에 네. 그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네. 굳이 옷을 벗었어야 했을까 그 장면에 그렇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그 찾아보니까 놀란 감독이 그 장면을 꼭 넣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뭔가 진 테트록이랑 만나면서 네. 자신이 그 공산주의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도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어쨌든 원하는 걸 하고 싶으면 하고 그쵸. 그런 뭔가 이기적이고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그 장면들을 꼭 넣었다고 한 거 보고 뭐 그렇구나. 근데 옷은 입을 수 있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고 대화를 하는 게 진짜 약간 진정한 인간 대화. 날것의 인간끼리 어. 하는 대화 느낌을 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맞아요. 네. 뭔가 이쯤 되니까 오펜하이머가 진짜 사랑한 여자는 누군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셋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네, 그것도 그거고 난 둘 다 사랑할 수 있어 뭐 음. 그런 대사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뭐 그것처럼 오펜하이머도 세 명을 다 사랑하고 있지 않았을까. 정말 사랑이 넘치는 네. 사랑이네요. 순위를 매겨보자면 저는 키티를 제일 사랑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이 공산당으로 몰렸을 때 증언해주러 와서 구해줬으니까. 끝까지 자신 곁에 안 떠나고 남아줬으니까. 이렇게 영화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오펜하이머는 논란의 영화 중 여러분들의 몇 번째로 좋아하는 작품인가요? 저는 원래 놀란 감독 중에 네. 다크나이트를 제일 좋아했는데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모든 역대급 영화 중에 인생 영화로 됐고요. 별점이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네 다크나이트는 어쨌든 액션이어서 뭔가 좀 화려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좋아했는데 네. 이번 영화는 사실 그냥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그렇죠. 대사랑 표정 막 이런 걸로만 연기를 했는데도 이 정도의 만족감을 줬다라는 거에서 되게 잘 와닿았어요. 야, 오늘 별점 뭐 10.0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00점일 수도 있어요. 기대가 되네요. 저도 맹이님이랑 비슷한 게 저도 다크나이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배트맨 캐릭터를 진짜 좋아해서 놀란 영화 중에서 유일하게 만점 준 영화가 다크나이트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는 제가 배트맨을 좋아하는 사심이 들어가서 5점을 준 거였고 만약에 사심이 없었다면 아마 4.5를 줬겠죠. 근데 이번에 오펜하이머 4.5 줬거든요. 배트맨에 대한 사심이 없었으면은 저는 놀란 영화 최고작이 아니었을까. 저도 맹이님이랑 이런 비슷한 의견입니다. 카숑님은 몇 번째 영화인가요?
저는 인터스텔라를 봤었는데 사실 인터스텔라를 되게 인상 깊게 봐서 오펜하이머랑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저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교 불가다. 그러니까 아. 왜냐면 둘이 애초에 장르가 다르고 뭔가 인터스텔라가 주는 웅장함 그리고 그쵸. 그런 신비로움이 위주였다면 오펜하이머라는 한 인물의 전체적인 삶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뭔가 윤리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수많은 음향 효과와 연출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아예 둘은 다른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네. 그런 느낌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작품을 처음 봤던 게 메멘토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영화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서 네. 처음에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펜하이머는 메멘토보다 큰 충격까지는 아니었다 싶어서 메멘토가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인터스텔라 그다음에 오펜하이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부에서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오펜하이머 작품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패널분들과 함께 나누며 영화를 더 깊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들을 더욱 빛나게 할 영화 밖 이야기를 2부에서 해볼까 합니다.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음악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속에서 영탁의 애창곡 539번 노래죠. 윤수일의 아파트 함께 듣고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의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하면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머물지 못해 떠나가 버리기엔 너를 못 잊어. 무비 매치업 콘크리트 유토피아 대 오펜하이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1부에서는 영화의 내부적인 연출, 캐릭터 이야기 등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영화와 관련된 외적인 이야기, 즉 제작 비하인드나 현 극장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번 작품들을 좀 더 풍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밀수에 이어 여름 극장가 빅4 중 두 번째로 손익분기점을 넘은 영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나머지 빅4 작품들 혹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나머지 빅4를 다 안 봤는데 일단 더무는 그냥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봤고 맞아요. 그리고 밀수랑 비공식 작전은 그 포스터를 봤는데 약간 좀 느와르 느낌이 나서 제 느와르 약간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거를 좋아요? 안 좋아해서 좋아하시는구나. 안 좋아해서 일단 안 봤고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봤는데 재밌었어요. 킬링 타임용으로는 좋았다. 그렇죠. 카정님은 어떠세요? 저도 아직 나머지 걸 안 봤는데 네. 개인적으로 밀수는 꼭 보고 싶습니다. 약간- 아직 하나요? 아직 하는 데가 있긴 할 거예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개봉한 지 얼른 그런가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문 빼고 다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순위를 매기면 전 콘크리트 유토피아 제일 재밌었고 네. 그 다음이 밀수. 그 다음이 비공식 작전이거든요. 더문은 아예 순위도 어허. 없고 처참하네요. 네, 제가 원래 좀 확실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의 힘이라고 보는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더무는 포스터가 너무 영화의 매력을 잘 살리지 못했던 것 같고 밀수는 그 영화 개봉하기 이전에 SNS 이벤트 같은 거 하면서 되게 입소문이 많이 났던 영화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내용의 뭐 연출적인 측면, 뭐 내용적인 측면도 흥행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뭔가 마케팅이 좀 힘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얘기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시사회의 평 중 박찬욱과 봉준호의 신인 시절을 본 듯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살짝 공감 갔어요. 살짝. 어떤 부분에서? 그 되게 봉준호식 연출이 느껴지는 장면도 있었고 그 박찬욱의 헤어질 결심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와 그런가요? 네, 일단 봉준호 연출이 떠오른 장면은 그 황궁아파트 주민들이 식품 창고 털고 와서 축제를 하잖아요. 네네. 축제를 해서 이병헌이 윤수일의 아파트를 이렇게 부르는데 불빛 사이로 불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춤추는 거에 막 그림자로 막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막 이렇게 네네. 덩실덩실 춤추는 네네. 게.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마더 오프닝하고 엔딩이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그 마더 오프닝하고 엔딩에 그 김혜자 선생님이 춤추면서 다른 아줌마들도 이렇게 춤추는 장면이 맞아. 그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이렇게 통일시 해가지고 나타낸 장면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아파트 사람들의 그 춤추는 그림자 장면도 약간 사실 그 이병헌처럼 사연이 있는 캐릭터가 얼마나 많을까, 결국에 똑같은 인간들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헤어질 결심이 느껴졌던 장면은 그 혜원 캐릭터가 죽을 때 이제 그게 헤어질 결심에서 그 설애가 기도수를 이렇게 밀어버리는 장면이 생각이 났고요. 하여튼 그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의 그 신인 시절만큼의 그런 커다란 충격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들의 채취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찾아보니까 그 엄태하 감독이 박찬욱 감독이랑 봉준호 감독이랑 지휘를 또 했었더라고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로요? 네. 진짜요? 그래서 친분이 있는 관계구나. 그리고 또 많은 영향을 또 받았겠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혹시 카숑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박찬욱 감독과 봉준호 감독의 초기작이나 데뷔작을 아직 본 적이 없어서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엄태화 감독의 영화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인상적으로 보기도 했고 영화를 보고 나서도 되게 뭔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게 된 작품이어서 뭔가 차기작이 조금 기대가 되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엄태화 감독 차기작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보고 나서. 맞아요. 저도 그 봉준호 감독이랑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네. 특히 그 기생충이랑 뭔가 비슷한 게 둘 다 영화를 보면서 찝찝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게 약간 비슷해서 네, 엄태하 감독 기대가 되나요? 네. 좋습니다.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지진으로 폐허가 된 세상을 배경으로 한 콘크리트 유니버스 속 한 작품입니다. 이후에 공개가 될 콘크리트 마켓 그리고 황해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웹툰을 원작으로 봤었는데 그 웹툰에는 사실 그렇게 큰 세계관이 아니거든요. 근데 미디어 믹스로 이렇게 다양한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조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원작이라고 하면은 유쾌한 왕따를 보신 거죠? 그쵸. 저 최근에 그거 보기 시작했거든요. 콘크리트 진짜요? 유토피아 보고 나서 원작 궁금하다 이거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딱 쿠키 굽기 전에 풀린 회차까지 다 봤거든요. 아직 쿠키를 굽진 않았는데 무료로 안 풀어주더라고요 네이버가. 대신 재현제하고 있잖아요. 보고 있긴 한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작품도. 맞아요. 그것도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면서 느꼈던 불편한 감정이나 불쾌한 감정들이 더 극대화돼 있어요 그 작품의 맞아요. 원작이. 그래서 확실히 그 원작 베이스로 한 뭐 콘크리트 마켓이나 황야도 기대가 되는 것 같고 특히 황야는 더 기대가 되는 게 마동석 배우를 좋아하는 편인데 마동석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그 캐릭터성을 보여줄지 사실 마동석이 나오면 재난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지 않을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카숑님은 원작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네, 저도 유쾌한 왕따를 알고 있긴 했는데 아직 보진 않았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보세요. 네, 근데 진짜. 방금 초이님이랑 백호님이 추천을 너무 해주셔서 네. 오늘부터 집에 가면 당장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집 가는 길에 당장 1화 켜세요. 안 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꼭 켜십시오. 네, 맹이님은 원작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그 따로 유튜브 찾아보다가 유쾌한 왕따라는 걸 알게 됐는데 네. 제가 웹툰은 따로 안 봐서 그냥 유튜브로
그 정리되어 있는 거랑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랑 유쾌한 왕따가 어느 부분이 비슷한지 약간 그 비교하면서 리뷰해 주는 게 있어서 그 영상을 봤는데 약간 색다르면서도 유쾌한 왕따가 조금 더 잔혹함을 더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인상 깊었고 그리고 그 원작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펜하이머도 원래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소설이 원작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소설을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그 유튜브에 무한도전 독후감 편 로버트는 얼마나 로버- 좋았을까. 로버트 줄리어스 그걸로 알게 돼가지고 네. 이것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읽고 독후감을 남겨보고 싶다. 굉장히 독후감 궁금하네요.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이렇게 오펜하이머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오펜하이머의 초반 2시간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 후반부 1시간은 메카시즘과 관련된 법정 드라마가 펼쳐지는데요. 앞에 2시간이 좋았는지 아니면 후반부 1시간이 더 좋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2시간이 더 좋았습니다. 음. 왜냐하면 아무래도 네. 주요한 장면은 다 오펜하이머의 아. 업적이랑 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 뭔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법정 드라마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반 2시간을 얼마나 인상적으로 연출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만큼 너무 재밌게 연출이 되어서 맞아요. 좋았습니다. 저는 앞뒤 둘 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 좋았는데 네. 전반부가 조금 더 좋았는데 왜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양자역학 그 스토리에 관심이 많은데 영화에는 나오지 않은 그런 스토리들이 다 녹아들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아인슈타인이 왜 배제가 됐고 맞아요. 뭐 히르젠베르크랑 닐스 보어 간의 사이가 어떤 느낌인 어떤 관계인지를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그걸 알고 보면은 다 보여가지고 그래서 앞에 내용이 조금 더 흥미진진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초이님은 혹시 어디가 더 좋았어요? 두 부분이 굉장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후반부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심리 스릴러를 좀 좋아하는데 음. 후반부 장면이 되게 정적인 장면이긴 하지만 네. 뭔가 되게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그런 맞아.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초이님이랑 의견이 비슷한 게 저는 후반부 1시간이 좀 더 좋았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 전공 수업에서 메카시즘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나오면서 되게 공감 가는 내용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때 동료들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때리거나 아니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인물들이 그 지지를 하거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신선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법정 드라마로 이렇게 텐션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그걸 진짜 또 맞아요. 논란이 해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2시간보다 후반부 1시간 훨씬 집중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오펜하이머는 정말 낯익은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는 작품인데요. 혹시 이 중에 최애 배우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개봉한 보이즈 어프레이드를 보고 아리에스터 감독의 영화를 많이 찾아봤는데 미드소마에 나왔던 플로렌스 퓨 배우가 이 영화에도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영화를 볼 때는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있어서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영화 볼 때 모르셨나요? 네. 진 테트록이 플로렌스 퓨란 거 모르셨어요? 네. 아니 제가 그 트루먼 대통령이 게리 올드만이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은 봤어도 진 테트록이 플로렌스 퓨. 저 진짜 전혀 몰랐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그 플로렌스 퓨가 나온 장면들만 조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럴 리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시 애플렉 다들 아시나요? 그 이번에 패시 대령으로 약간 좀 사이코패스 대령으로 나오는 캐릭터 있잖아요. 네. 그 인물을 연기한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이 배우도 사생활 논란이 좀 있어요. 제가 사생활 논란이 있는 배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케이시 애플렉 특유의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좀 시니컬하고 네. 인생 다 산 듯한 그런 표정 연기가 저는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케이시 애플렉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는 영화를 추천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꼭 보십시오. 적어놓겠습니다. 네, 진짜 거기서 연기 대박입니다. 맹이님은 혹시 좋아하는 배우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마블을 좋아하다 보니 로다주. 로다주인데 음. 처음에는 그 스트로스가
노다지인지 몰랐거든요. 진짜요? 영화- 저도요. 저도요. 맨 처음에 몰랐고 한 초중반부터 알게 되었는데 그만큼 뭔가 그 아이언맨이라고 박혀있던 그 이미지에서 대박이다. 벗어난 것 같다. 맞아요. 나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모를 정도면 변신 성공했네요. 이미지 그러니까요. 변신 성공했네. 저도 사실 그냥 닮은 사람이구나라고. 로다주를 닮은 사람? 그냥 제 로다주 닮은 사람이 나왔네. 아무래도 그럴- 로다주니까. 신기하네요. 근데 생각보다 로다주인 거 몰랐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진짜요? 네. 일단 흑백이어서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놀란 감독의 차기작 루머로 배트맨, 브레이브 앤 더 볼드, 그리고 새 007 시리즈 영화가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논란이 연출했으면 좋겠다는 영화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리 스릴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작품을 보고 놀란 감독이 진짜 각 잡고 심리 스릴러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메멘토처럼.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논란이 새 스타워즈 영화를 감독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조금씩 돌아요. 스타워즈 다들 좋아하세요? 한 편 남았습니다. 한 편 남았어요? 카종님은 저도 한 편 남았어요? 맹님도 한 편도 안 봤어요? I am your father밖에 몰라요. 그래요? 인생 헛살았네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아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저는 스타워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스타워즈 팬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놀란 감독하고 스타워즈 이렇게 잘 안 합쳐지거든요. 잘 상상이 안 가요. 그 둘의 조합이. 그래서 더 신선한 영화가 나올 것 같아서 꼭 한번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카쇼님은 있을까요? 저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인터스텔라가 네. 진짜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라고 해도 될 만큼 엄청 인상적이었던 영화라서 뭔가 우주에 대한 내용이나 인간의 미래의 모습에 대한 영화를 또다시 인터스텔라처럼 엄청난 연출로 하나 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인터스텔라 같은 거 하나 또 내줬으면 좋겠어요. 자, 맹희님은 또 뭐 있을까요? 저는 논란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연출했다면 어땠을까? 오, 얼마나 신선한데요?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관객들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이번 오펜하이머도 인간의 표정과 뭔가 그런 대사만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게 했잖아요.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인간의 그런 걸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과연 논란이 있다면은 어떤 작품이 나왔을까? 자연스럽게 논란이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근데 확실히 대답이 신선하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는데. 네, 그러면 영화 외적인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 두 작품은 음악이 특히나 조금 더 눈에 띄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 이 두 작품의 음악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오펜하이머에서 그 트리니티 작전 할 때 나온 그 네. OST가 뭔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잘 음. 녹아들면서 지루하지 않게 만든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 혹시 카숑님은 음악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속에서 그 영탁이 아파트를 네. 부르다가 그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 어,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렇게 이렇게 멀어지면서. 네. 맞아요. 약간 그 장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가 싶어서 뭔가 딱 짧은 정적이었지만 그 새에 그 장면이 전달하는 의미와 감독이 지금까지 나왔던 장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나와서 말인데 오프닝이랑 클로징에 같은 음악이 사용되었더라고요. 즐거운 나의 집인데 이게 재난 이전이나 이후나 환경을 만드는 건 결국에는 사람이다. 좋은 집을 만드는 건 결국에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네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원래 워낙 좋은 음악들을 많이 사용하는 감독이라 되게 네.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죠. 역시나 기대를 만족시켰고요. 사실 저는 한스 짐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스 짐머 다들 아시나요? 네. 배트맨 비긴즈 때부터 덩케르크까지 한스 짐머랑 놀란이랑 항상 협업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테넷부터 이제 루드윅 고란슨이라는 새로운 음악 감독으로 교체가 됐는데 이분도 굉장히 잘 하시는 음악 감독 같아요. 근데 한스 짐머 음악은 약간 좀 서정적이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인 반면에 네. 루드윅 고란슨은 되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음악을 되게 잘 사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아요. 이번에 오펜하이머에서도 잘 녹아들었다고 생각하고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음악을 딱히 기대를 안 했는데 의외로 좋더라고요. 의외로. 네, 의외로 좋았어요. 그 되게 심장 박동 소리를
활용한 음악도 되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데 잘 사용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곧 발매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발매가 되면 또 제 플레이리스트에 넣어가지고 듣고 다니지 않을까 콘크리트 싶습니다. 유토피아를 회상하면서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오펜하이머에 관련된 패널분들의 의견과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번 두 작품이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또 관람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부에서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오펜하이머의 외부적인 이야기들을 해보았는데요. 든든한 두 작품 덕분에 이번 여름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각 영화의 별점을 매겨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먼저 두 작품 중 더 좋았던 작품을 먼저 말해주시고 그 작품에 대한 별점과 한 줄 평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면 별로라는 의미에서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영화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 하자면 저는 오펜하이머이고 별점은 8점입니다. 그리고 한 줄 평은 분열을 다시 완전히 융합하기 위해서 몇 배의 노력이 필요했을까입니다. 심오하네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펜하이머고 저도 취했습니다. 저 드렁크고 9점이에요. 상당히 취하셨네요. 네, 거의 뭐 인사불성 되기 전인데 저 한 줄 평 하자면 모든 결과를 예측했음에도 벌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던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겠습니다. 오, 좋네요. 네, 저도 사실 오펜하이머인데 네. 저도 9점입니다. 네, 좋아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뭔가 인물의 일대기나 다큐멘터리 같은 네. 심오한 내용을 담은 영화를 좋아해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보다는 오펜하이머가 좀 더 그렇지 않았나 싶어서 네, 오펜하이머를 고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아까부터 계속 말했지만 네. 오펜하이머가 제일 좋았고 네. 별점은 9.8점. 상당히 반올림에서 만점. 아니요 9.8점. 이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확실하시네요. 그리고 한 줄 평은 새로운 장르에 눈을 뜨게 해준 영화. 확실히 인생 영화라서 한 줄 평이. 네. 9.8점이면 인사불성 되신 것 같아요 이미. 그니까요. 네. 제일 취하셨는데? 아까부터 좀 얼굴이 술톤이긴 했는데 그럴 줄은 몰랐네요. 역시. 죄송합니다. 네, 그럼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기 전에 영화 속에 쓰인 음악 루드윅 고란슨의 오펜하이머 듣고 가시겠습니다. 지금까지 8월 한여름 극장가를 책임져준 두 작품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오펜하이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두 작품 모두 재미와 신선함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계가 비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두 작품의 흥행은 계속해서 청신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작품의 성공은 이제 뻔하디 뻔한 작품은 절대 흥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느낌이기도 한데요. 두 작품의 흥행을 계기로 앞으로 더 신선하고 더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무비 매치업 코너에서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오펜하이머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둘 다 훌륭한 작품이니까요. 신선함을 원하시는 분들, 극장만이 줄 수 있는 스펙타클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영하기 전에 극장에서 두 작품 모두 꼭 감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초이, 패널의 카숑 맹이 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